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장 토크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7월 19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우리 증시 모습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우위에 밀려서 장중에는 한때 1860선까지 밀리는 약세장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힘겨웠었죠. 외국인도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약 100억 넘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중에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상승하면서 540선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541선에 마감했다는 지수를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과 이슈, 변수 등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두 분의 멘토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도영 멘토, 김용준 멘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금요일 증시가 아주 그냥 불꽃 증시로 마감을 했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았을 텐데 조금 약세장이라는 느낌도 들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이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보다 나은 장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요. 물론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고 여전한 실망감을 주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국내 증시의 실적 발표가 한창이라는 시즌에 맞추는 그런 호응을 아직까지는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적 시즌에 기대감에 못 미치는 우리 증시의 약세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님. 네. 일단 실적 시즌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실적 시즌의 첫 단추를 연 게 이제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가 이미 앞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상당한 좀 부담을 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 대비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각들은 실적이 장에서 부정적인 요소만 미치지 않고서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좀 긍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끝나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적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어서 전체적인 장은 좀 관망 분위기로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김도영 멘토께서는요?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이후에 2분기로 지속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몇 종목이 없다라는 업황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지속 가능성한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실적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고 가자라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시즌에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증시의 약세에 대해서 두 분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막장 토크 본격적인 대화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장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힘이 느껴지지는 않는 장이었습니다. 김용준 멘토께서는 오늘 장 어떤 특징들을 꼽으셨습니까? 일단 위로도 가기 힘들고 그리고 아래로도 가기 힘든 상태에서 약간 지수가 전체적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흐름들을 좀 봤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결국 이제 그동안 이제 G2발 악재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억눌렸던 상태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완화 작용들이 나타나서 기술적 반등들은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이후 종목들이나 전체적인 장이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술적 반등 이후 잠깐 지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업종들이 지수를 받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종 간의 이제 순환 매들이 좀 나타나면서 고른 어떤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역시 순환 매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수의 하단은 좀 보인 것 같은데 결국은 위쪽으로 상단을 크게 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도영 멘토께서는 오늘 장의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주시고요. 선물시장 등등에 대해서 그 이외의 여건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바닥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외바닥 상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잠시 뒤에 차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 압박 부분이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되고 있는 기미가 있었고요. 기관계와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관계 쪽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연기금들의 공격적인 매수 추이 자체가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소폭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 거의 꾸준하게 1조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부분에 대해서 순환매적인 부분이 나올 뿐이지 기관계가 이제 와서 따라붙고 있는 형국이라면 여전히 코스닥의 중소형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의 진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웹더덕 현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미결제 자체가 많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막판 부분까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자신들의 평균 가격인 243.00대를 지켜주기 위한 일종의 환매수 부분보다는 신규 매수 자금들이 일부 포출이 되었고요. 개인과 기관계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투신 쪽의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매수가 들어온 보다 선물 쪽에 매도가 들어온 것은요. 기존에 들어왔었던 신규 포지션의 저점에서 잡았던 부분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보다는 후반부 쪽에서 좀 올라가는 형국이 나왔지만 다시 재차 되돌림이 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은 만기가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에서는 그닥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특징을 점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움직인 핫 이슈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모두 이번 주는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존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어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죠. 버냉키 의장의 의견과 또 시장의 충격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와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관심을 한몸에 받은 한 주였습니다. 시장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갈구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 모두 2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극과 극의 상황을 연출 중입니다. 미국 2분기 어닝 시즌의 활기를 불어넣은 업종, 금융주죠. 하지만 국내 금융주 실적은 그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금융주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내적으로 가장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모은 이슈라고 하면은 벤 버냉키 의장의 상하원에서의 발언에 어떤 내용들이 실릴 것인가였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 기대했던 것과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일단은 밑에서 탄탄히 받쳐준 그런 이슈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김용준 멘토님께 듣겠습니다. 일단 어제 버냉키 그러니까 하원 의원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상원에서 얘기한 거하고 조금 수위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요번에 많이 흔들어 놨었는데, 버냉키가 이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역시 버냉키는 이제 비둘기파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상원 의원에서 했던 얘기를 근본적으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9월에 유동성 축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분명히 풍겼습니다. 결국 이제 저번에 이제 버냉키가 6월 달에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증권사 보고서들, 특히나 외국과의 보고서들이, 일제히 12월 달에 유동성 축소 가능성을 예측했다가, 갑자기 이제 9월 달에 유동성 축소 분위기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렸었죠. 근데 그러한 어떤 증권회사의 16개 정도의 증권회사의 어떤 예상치를 또 뒤집어 놓고 버냉키는 9월 달에 자기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요번에 이제 7월 말에 있을 FRB 정례 회의 때 과연 이것이 좀 새로운 각도로 재부각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9월 달을 넘기면서 12월 정도에 진입하게 되면 굳이 버냉키가 유동성 축소 전략을 사용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유동성 축소에 대한 가능성은 결국은 버냉키의 손을 떠나서 이제 차기 의장 손으로 넘기는 걸로 일단 좀 해석이 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그토록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었던 유동성 축소에 대한 연내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 손을 떠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쪽에서 수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였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일제히 지금 지표들도 이제 그에 호응하는 어떤 지표들을 좀 변화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 버냉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요. 달러의 방향들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워낙 강세 현상, 그러니까 달러 약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강달러 현상에서 국내 자금 쪽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국내를 이탈하면서 결국은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에서 선진국 선호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일단 단절시키긴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을 했던 채권 시장의 붕괴 내지는 미국 채권 시장의 어떤 금리들이 다시금 2.5% 정도, 10년물 장기채 기준으로 2.5% 정도에서 안정을 좀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냉키는 역시 이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다시금 좀 확인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들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쪽의 어떤 방향으로 지금 급격하게 선회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의미를 좀 부여하지는 않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에 따르면 하루 지난 커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동현 멘토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번 베냉키의 이제 발언 자체가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준 멘토가 얘기를 잘 정리했으니까 팩트 부분은 제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는 관점에서는 확신에 찬 명료한 답은 없었다라고 정리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다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형태인데요. 9월 달로 조기 종료 부분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라는 카드에 또다시 이제 실업률을 완성 단계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6.5%까지 유지를 시켜줄 경우에만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라는 얘기로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매크로 쪽인 경제 지표, 선행 지수와 그리고 구매 관리 지수 등과 같은 그리고 비농업 지표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과를 비교해 봤을 때는 현재 실효성이 의문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내 자체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 부분이 좀 더 많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출구 전략의 진위보다는 경제 지표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이 미국발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 출구 전략 자체가 시행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주와 그리고 매월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한 추이를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번 베냉키의 현재 출구 전략 자체의 가능성을 시사했던 이유는요. 바로 달러 자체의 가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우상했던 달러 가치의 상승 부분에 따른 일시적인 눈요기 효과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환율 시장이 더 곧바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국발 그리고 일본발의 영향력을 국내가 더 받으면 받았지 번 베냉키의 발언에 따른 미국발 조기 종료 가능성 부분이 다시 대두되면서 두각되면서 시장을 하방 부분으로도 이탈 나갈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소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출구 전략 관련해서는 오늘 9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실시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분들의 불안감은 상당 부분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좀 투심이 살짝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국내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먼저 일단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화면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MSCI 코리아 인덱스 펀드 부분 쪽에 대한 자금력인 부분인데,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거의 최저점 부분의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의 심리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일명 아시는 EWY, 즉 미국 쪽에서의 대비할 수 있는 미국 쪽의 투자 비율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국내 쪽으로 이제 유입 가능성이 조금씩 점차지고 있다. 대바닥을 탈피하는 국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코리아 펀드 쪽인 KF 쪽으로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앞에서 봤던 MSCI 지표와 KF는 좀 다릅니다. KF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하는 지표 자체의 투자 여건 자체가 앞에서는 미국발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 KF 같은 경우는 중국과 그리고 유럽 쪽 자금 부분의 추이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바닥권에서 돌려나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두 개의 지표값을 놓고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자체가 우상향 추이가 좀 걸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국내 차트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미국발 이 공포지수인 VIX 차트일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급등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그래도 올라가봤자 21에서 22포인트 대비였습니다. 그 기준에서 낮아지면 현재 13.77 정도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기 종료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잠시나마 확대가 되었었지만 제자리 가고 있다는 것은 미국 자체적으로도 시행카드는 없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는 중국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향후 쪽에선 진바닥을 하나 만들고 나면 곧 여러분들이 현물과 선물, 파생시장 모두 다 방긋 웃는 10월에 바캉스 가기 전에 우리 바캉스 자금 챙길 수 있는 시기 곧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이제 바캉스 자금을 조만간 챙길 수 있는, 방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올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김용준 멘토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능케 할 만한 우리 국내 증시로도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은 왜 팝니까?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담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봤을 때, 대형주 기준으로 크게 주가를 끌고 올라갈 만한 그 종목들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그동안 모멘텀을 줬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이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은 없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종목 중에서 지수를 끌고 갈 만한 대형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들이 현재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서 매수의 규모를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걸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벤버네키 의장의 상하원 발언에 따른 이슈에 대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에서 각광을 받은 테마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선전, 또 두각을 나타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국내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ESS,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그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나오는데요. 결국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 다른 얘기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각 나라에서 준비를 할 거냐의 좀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웬만큼의 어떤 전체적인 라인을 좀 구축을 해놨는데 수직 계열화를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놨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정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이라는 게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ESS라는 전력 저장 장치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거의 근간의 가장 중심뿌리는 결국 스마트 그리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결국 2차 전지라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하나의 그 덩어리로 이제 형성을 되면서 어떤 나라는 ESS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자국의 어떤 환경에 따라 태양광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풍력에 집중하는 이런 관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어떤 에너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냈던 에너지 관련주들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일단
우리 대국민들이 지금 아주 많이 물려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태양광 쪽에서 하면 대장주자 있겠죠. OCI 자체가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또한 그 부분 쪽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또다시 이제 한화케미칼,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생산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 때문에 소폭이지만 그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분명한 건 이유는 명분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세 개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중국에서 마지막 부분에 재료이스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그걸 제외하고 보면 국내 환경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현재 전력난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의 발전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발전 설비를 가지고는 에너지를 증축시키는 부분에도 응집시킬 수 있는 것도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블랙아웃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연료 저장 장치 부분과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대, 2차 전지 부분으로 넘어가더니 마지막에 이제 중국발 부분에 내려가면서 태양광이 결국은 답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치킨 게임 부분에 승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한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을 보면 테마 쪽으로 얼마나 집중력이 있었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은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오성 LST가 연속적인 상한가 부분의 전략들이 보여주고 있겠고요. 또한 인곳 웨이퍼 쪽으로도 본다라고 해도 웅진 에너지, 넥솔론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에 S에너지보다는 신성그룹주가 동반해서 올라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대형주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케미칼과 OCI 쪽에서 특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인고스레 모델 쪽에서 다시 한번 보더라도 현재 하나케미칼 보면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살짝 말씀드리면요. OCI 쪽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대바닥 언제 이렇게 비쌌던 가격이 이렇게 내려와 있나 바닥에 있긴 있을까라고 하면서 모두를 고통의 감내이지만 언젠간 이 태양광이 두각을 나타내서 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단 살짝 발작이 되긴 했는데요. 과연 여기서 바로 갈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아니다라고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적인 상조가 정확하게 턴어라운드 되기 위해서는 또는 업하게 바닥을 탈피하든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은 바로 이 매물대 부분에 발생됐던 부분들 1, 2차에 발생됐던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전략이 좀 나왔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서 빠르게 이미 실적 부분 대비보다는 시장 자체에서 테마 형성군과 함께 올라왔었지만 직전 고점 부분에 도래되자마자 바로 차익 실현된 욕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 종목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 LST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주주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원가 부분과 법정 관리 부분들의 위험성이 도래되었다가 빠르게 지금 제자리 부분까지 올려놓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과연 여기서 더 갈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라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월요일날 당장 팔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여러분들 대장으로 보고 있는 게 피에스텍입니다. 피에스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을 가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 재조정을 갖고 다시 이제 올라갈 턴 시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블랙아웃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태양광이 대체 에너지로 갖고 풍력이 살짝 갔었어요. 하지만 풍력은 아직까지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소 관련된 에너지 부분도 살짝 가다가 마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그리드는 정책적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눌림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그리드 대장은 포스코 ICT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태양광 발전이라는 테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 개인이거든요. 뭐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정부 자체가 요즘 어느 나라니 돈이 별로 없는 데다가 특히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뭐 세계 3위다 몇이다라고 하지만 거의 만만치 않은 품질력과 또 이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OCI 등 우리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중국 관련해서 이 중국발 호재가 또 불어왔었죠.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예비 판정 등등에 관한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반덤핑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된데 그게 호재인가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 김용준 멘토께서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반덤핑 관세가 이제 그 중국의 자국의 어떤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2%에서 최고 59%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호재로 오늘 받아들여서 아침에 이제 급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은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납품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을 갖고 좀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그 큰 수혜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중국에서 매년 10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확대한다고 한 거거든요. 이 10기가와트라는 것은 이게 이제 3년 동안 되면은 30기가와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량이냐면 지금 현재 세계 태양광 쪽의 그 발전 생산량 기준으로 1위가 독일이죠. 독일이 10년 이상 쏟아부은 거에 지금 이제 30기가와트가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붓겠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세계 1위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시장을 좀 키우겠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학술단체에서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고 그레드 페리티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태양광 발전 단가가 맞아서 경쟁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비입점을 언제 도달하느냐. 원래 그 당초의 예상으로는 2015년도 정도가 비입점으로 도달하는 걸로 분석을 했다가 유럽이나 각국의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춰졌는데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이 점이 도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태양광이 가장 좋은 친환경 에너지인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메가와트당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구축된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ES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다가 돈을 쓰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단가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은 지금 분명히 아직까지 업황이 돈 건 아니지만 업황이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저점을 잡는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업황 기준으로 최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향후 라인업이 잘 구축된,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쪽들은 이제 적자 생존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에서 죽을 애들은 다 죽었고 사례들만 남아난 거거든요. 이 업체들은 향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빠르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자.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이 상당 기간 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태양광은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산업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시작된 거고, 시작된 과정에서 유럽이나 중국 쪽이나 기타 재정 상태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잠시 멈춘 거고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고,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ESS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전체적으로 묶여서 하나의 통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는 에너지 싸움에서 지는 나라들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싸움에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구축을 빨리 끝내야지만이 선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오늘 준비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금융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 분기보다는 좀 상당 부분 또 좋아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국내 증시 금융주의 2분기 실적 과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 김도영 멘토님께 여쭙죠. 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적 자체가 기대치보다,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우회나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더 하향돼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 섹터 하면 세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 섹터에서 우리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대 마진을 갖고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을 했었는데 현재 저금리 기조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이 경제 자체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대출금 자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나 회수 자체가 더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가지고 차익 부분을 노리는 부분이 가장 큰 영업적인 노하우 부분과 실적의 바탕이 되는 그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는 나왔습니다. 자, 은행 부분을 체크해봤더라면 증권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부분에다 대공룡 부분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헤지펀드의 역할을 만들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테일 사업부에서 현재 증시가 화랑이 돼서 우리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이 모두 다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수료 자체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겠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해야 될 체질에서 실적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황 쪽에 지속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추가 납입보험 등들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만큼은 조금씩은 실생활에 조금은 쪼개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겠죠. 그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보험 쪽에서는 실적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부분에서 사고율 부분이 손해보험 쪽에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저도 지금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또 그것을 플러스해서 실손 손해보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부분의 누적 자체에 매출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 쪽이 좀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내 금융주들은 사실 좀 전반적인 좀 부진하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산업 구조 자체도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뭐 예대 마진이라든가 일반 수수료라든가 아주 그냥 좀 짜잘하다는 표현을 쓰긴 좀 뭐합니다만 그런 좀 그 사업 같지 않은 사업 쪽에서의 그 걷어들이는 수익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해외를 쳐다보면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라면 이제 미국을 꼽을 수 있을 텐데 한동안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니 뭐니 해서 죽을 썼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어두운데 그쪽은 왜 이렇게 밝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오늘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했던 그 금융주들 대부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쪽은 이제 은행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들 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은행의 예대 마진을 갖고서 돈을 벌었던 회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쪽에서 주로 큰 수익이 났던 게 이제 그 신규 상장, 그 IPO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자산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을 벌어들이는 뭐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좀 생겼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한 예가 그 어느 모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선물팀, 파생팀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실질적으로 그 파생을 가지고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그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너무 지나친 규제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은 예대 마진을 가지고 돈을 계속 일반인들한테 벌어들이죠.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떼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을 해줬을 때도 일반인들한테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한 방씩 퍽퍽 가는 거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은행들을 국내 세금으로 살렸고요. 지금은 은행들이 대기업을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충 요번에 뭐 STX 뭐 이런 데들 몇 개만 해도 뭐 충당금이 거의 조 단위 정도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대 마진을 가지고서 조 단위 충당금 커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결국 나오는 얘기가 예대 마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그 국내 금융주하고 미국 금융주의 차이들은 뭐냐면 자체적인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냐, 어느 쪽에 강점을 갖고 있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결국 실질적인 어떤 주수입원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시스템하고 좀 다른 쪽에서 어떤 수익 모델을 좀 갖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빨리 그 부분들을 좀 배워서 금융주의 어떤 실적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좀 뭔가의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 내부의 어떤 규제만 조금 풀어주고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투자의 방향들만 좀 결정을 해준다면 뭐 충분히 능력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서 금융주에 대한 체질을 빨리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STX 그룹 관련해서 부실 등등, 그걸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충당금이 뭐 조 단위까지 된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올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이게 여기 막 부과되던 그런 수수료를 원가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반대하는 쪽에서 용인하겠다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이고 보면은 그런 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 및 금융주들의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성숙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내다보시는지요? 네, 일단 바로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 화면이 좀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지금 차트 말고요.
이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은데요. 준비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네, 된 것 같네요.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부분의 마진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금리 자체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예금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결국 대출 자체도 막고 있고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가 익스포저라는 거, 위험성의 리스크, 즉 도래되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텍스 그룹 부분도 그리고 또다시 쌍용건설 부분도 모두 다 동반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좀 시기상조긴 하죠. 국내 기업이 또는 국내 은행이 제대로 되게 가기 위해선 저금리 자체가 조금은 이제는 기준금리가 인상 쪽으로 좀 대두가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해외 쪽 눈치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준비한 화면을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요. 마찬가지로 미국 은행과의 우리나라 부분과의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가치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지수가 최고점 부분에 갱신하고 있는 모습에서 가장 많이 빠르게 주도하고 가는 업종은 바로 은행 섹터였습니다. 이 은행 섹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대 마진만을 가지고 실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하는 역할처럼 신규 상장 쪽인 IPO 또는 직접적으로 매매 자체를 통하거나 운용을 함으로 해서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본다면 현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치 대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은행들 또는 증권사들의 그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현재 가격의 매력은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미국보다 유럽보다 경쟁사 대비해서 좋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가 감히 국내 은행주와 증권주 부분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AIG를 비롯한 다른 해외 쪽의 금융주의 보험주들을 보면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들의 보험주들의 주가의 위치는 좀 저렴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주 쪽으로 최근에 매리세가 좀 쏠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선행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가격적인 매력 부분에 대해서 우상향 슈팅의 대기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지금의 체질이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기준금리 자체가 조금의 우상향, 한 단계 정도 인상 정도가 되어야지만 좀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 금융주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멀다, 지난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내 증시를 움직였던 핫 이슈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국내 경제라는 것이 사실 수출이라든가 사실 외국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물건을 내다 팔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국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은 아마도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요즘 들어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하면은 단연 중국을 떠올리겠죠. 예전에는 뭐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외 수출하는 그 비중을, 무역 비중을 보면요. 예전에 한창 미국이 높았을 때가 한 36%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10%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과의 교역량 등을 따져보면 그게 벌써 30%를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미국이 최대치가 36인데 중국은 벌써 현재 그냥 평균 한 30 정도 왔다고 보면은 왜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증시가 중국의 한마디 또 중국의 어떤 모습 하나하나에 휘둘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기가 이제 예상이 된다.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위기론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두 분의 멘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위기론,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 부분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뭐 모두 다 언급되고 있는 바닥권에서 이제 경제가 막 이제 성장 단계로 오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8, 90년대의 지금 모습이 중국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지에 있는 자금들이 워낙 많이 유통이 돼서 그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살짝 골맞던 것이 점점 더 골맞으면서 터지기 임박하고 있고요.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괴리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진 자들의 버블, 부동산 버블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역
정부 자체적으로는 모두 다 관가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죠? 서민으로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경육 차일이든가 뭔가 가진 자들만의 어느 정도의 놀이터 부분들이 언급이 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정부와 그리고 심지어 중국 정부는 자기네 지역의 사투리, 우리들만으로 사투리를 자체를 모두 다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지역 정부 자체를 컨트롤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 정부 자체에서도 해보는 한계점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자체의 법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또한 경제를 인프라 구축 쪽으로 확대를 했다가 올스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갑작스럽게 지난 3분기부터 언급이 됐었죠. 건설 지출 부분에 증가됐고 SOC 부분에도 사업 확장 부분을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그 실효성 자체가 지금의 결과로 보면 완전히 꽝이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앙정부만 잡는다고 해서 지역 정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나타나는 부실을 다 잡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체질적인 한계점에 도래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중국의 위기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 경제가 현재 내포하고 있는 위기의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꼽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수출이라든가 투자 위주의 중국 경제가 이제 내수 소비 위주의 경제로 이렇게 좀 변이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금융권에 워낙 숨겨진 부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불안감. 사실 우리 경제도 그랬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뒤에는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중국 지방 지역마다 이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부실이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꼽히는 것이 부동산 거품이겠죠. 수년 전에 미국에서도 터졌다시피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우리 서울이 한 1.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끼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도 중국 경제가 가라앉지 않게끔 경착륙을 하는 일이 없게끔 시진핑 정권에서 상당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여러 효율적인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또 실시할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준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시진핑 정책이 이제 새롭게 어떤 중국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의 작업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공산 국가에서 이제 자유경쟁 체제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가 됐다라고, 민간 중심의 자유경쟁 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획과, 어떤 결론들을 알고 있는 그런, 경기에서, 이제 시진핑 정부는 향후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진정한 이제 어떤 제2의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줬는데, 일단 부동산 거품. 부동산 거품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나타났던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 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긴축 정책을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거품을 좀 잡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정한 문제들이 터진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한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지방정부에서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세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방정부에서는 일은 벌려놨고 돈은 안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정부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카바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 지방채를 발행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은행까지도 부실을 맞물려 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은행의 부실과 지방정부의 부실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에 대한 제한을 두다 보니까 결국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어떤 홍콩계 4차 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터졌던 부분이죠. 결국 지금 어떤 아직까지는 공산당이란 막강한 조직들이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완전하게 장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요번에는 어떤 구조적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밑바탕부터 뜯어 고쳐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경제 성장
발전 단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고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고요. 아마도 시진핑 정부는 단기적인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긴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체질 개선을 하고 나면 중국은 조금 더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다. 지금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더 이상 손을 잘못 대게 되면 향후 10년 내에 중국의 성장률은 4%대로 떨어질 거라는 극단적인 논리도 피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의 어떤 단면만을 보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어떤 부분들은 체질 개선을 위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국면으로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국의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분명히 끼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비중 자체를 놓고 본다면, 제가 이걸 좀 화면을 깨끗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렇게밖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부분에 여름 때까지 대비해서는요, 중국 쪽에서의 대중국 비중 자체가 24%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의 대미 쪽의 수출 비중 같은 경우 10% 아래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부분이겠죠.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부양책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국내 기업들과 그리고 국내 지수 쪽의 영향력은 막대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김 자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현재 시진핑 쪽에서도 언급되는 카드들은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시기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상해 종합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이 바닥, 과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보스러웠던 지수의 위치라고 했다라면 상해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같이 가자, 친구야 라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상해도 바닥권에서 이제 돌려서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상해 지수의 위치 모습에 반등 모멘텀이 나올 때 드디어 진정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아무래도 상해 같은 경우는 1930포인트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강력한 지지력이 나오면서 이 현재의 증시의 시그널을 가지고 추가 부양책을 대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 또다시 지급 준비율 인하 부분 소식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지방정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되는 부분보다는 위축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중앙정부 쪽에서 집중력을 갖는, 즉 부동산 버블에 대한 대출금리 자체를 완화 정책으로 다시 한번 바꾼다던가 일시적인 자금 자체가 유동성이 확대되게끔 진행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미국적인 영향보다는 대중국 영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해종합지수가 출발되는 시점 10시 30분을 늘 항상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에 가장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중국의 정책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당장 나올 수 있는 큰 정책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뭐 신도시 정책이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크게 우리 쪽에 긍정적으로 미칠 요소는 나타나기 좀 어렵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앞부분에 좀 드렸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요소만 안 미치는 정도에서 앞으로 다른 쪽에 좀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일만 없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도시화 정책 같은 걸 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또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좀 좋은 호재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을 소극적으로 기대해 보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네. 제가 한마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준 멘토와 좀 다른 의견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태양광 업종 자체가 간 이유도 네. 대중국 쪽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전 용량 자체를 기가와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35기가와트까지 올리겠다는 상향정도 언급이 됐거든요. 이것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조금만 입김이 되어준다면 우리나라 주가와 그 다음에 지수의 영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 본다면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기계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 중공업 업종 같은 경우는요. 상반기 수주 모멘텀을 모두 다 확정을 지었다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중공업 조선업황 자체적으로 본다면 고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선박 수주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만큼 컨테이너 선사라든가 또는 벌크 선사 같은 경우는 좀 중간 정도가 되고 있는 기업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 많이 기술력을 따라오긴 했지만 현재 고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선박 수주 같은 경우 국내가 가져오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중국 쪽에 언급이 되는 발언마다 국내에는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기준에서 중국 쪽에서의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부정적인 정책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철강이라든가 기계 등등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뭐 헤지펀드 업계에서 거물들의 세계 경제 진단에 관한 그런 멘트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짐 체이너스라든가 그런 세계 최대 이제 공매도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CEO 입에서 나온 말들 중에 보면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내놓으면서 자기는 철강, 기계 그리고 뭐 원자재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매도를 상당 부분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짐 체이너스 키니코스 회장이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좀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들 보지 못하는 그 환율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 달러의 위치 자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주 달러의 위치 자체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우상향 쪽, 그러니까 호주 달러를 봐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원자재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철강석 자체적으로 이제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현재 호주 달러 자체가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국면이 있다라는 거. 그럼 원자재 쪽으로 보여서 우상향 쪽으로 경기 기본적인 기초 소재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기계적인 부분에서 기계업황 자체적으로 본다라면 미국 쪽에서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 SOC 사업 자체가 확장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지역 정부 자체적으로 규제 자체가 많이 되고 있긴 하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따라오는 건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시점에서 좀 더 여기서 가시 영역으로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헤지펀드의 큰 손들이 언급이 되는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 언급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가져왔던 물량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투기 세력 부분이나 또다시 공격적인 쇼커버린 물량들 같은 경우는요. 다시 제자리점을 갖다 놓은 부분인데 이미 원자재 쪽, 즉 미국의 실적에 발표하던 알코아를 시점으로만 보기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씩 바닥권 탈피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상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두 분의 멘토분들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하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밤중에 좀 머리가 좀 지끈지끈 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코너를 마련을 하도록 하죠. 가상계좌로 운영되는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취하는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토들이 주신 매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한다는 그 룰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한 분 한 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오늘 장에서 2.7%가량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죠. 수익금으로 환산하면 66만 원이 넘게 벌었습니다. 언제 수익 처리하실지 기다려보고요. 현대 하이스코 오늘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이 지금까지 15%를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이제 동양 갖고 계신 10% 비중을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1140원에 매도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가는 43,950원입니다.
네, 다음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SL이 3.7% 급등했습니다. 수익률 좀 회복하기를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DIC, 인터플렉스 모두 2%대 하락을 했고요. 100% 비중으로 꽉 채운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앞으로 좋은 면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잉크테크가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5.27%로 올라 있고요. 대원제약이 오늘 3.72% 상승을 함으로써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익률이 벌써 7%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대원제약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갖고 계신 비중의 절반인 10%를 수익 처리하시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상향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현금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두 가지 양면 전략을 구사를 하신다는 뜻이고요. 오늘 신규 편입한 현대 BNG 스틸 편입가 14,650원이고 수익률은 5.46%입니다. 시원스럽게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ICD 시초가인 15,700원에 전량 매도했고 0.6% 정도 아주 소폭의 손실을 봤습니다. 화신은 시초가인 14,250원에 전량 수익 처리했고요. 1% 미만의 수익을 냈습니다. KG 이니시스 추가 매수 의견 줬었는데요. 시초가인 17,550원에 15%를 추가 매수해서 총 30%의 비중을 보유합니다. 평균 매입 단가 17,869원입니다. 오늘 편입 시도했던 S에너지 어제 주신 매수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들어오지 않아서 편입을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약손실 구간에 있는 성화이텍 내일장에서는 매도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매도가 14,000원입니다. 오디텍은 오늘 장에서 변화가 없었죠. 12.54%의 좋은 수익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순모 멘토가 가져온 내일장 승천주는 세 중입니다. 매수가 5,900원, 목표가 7,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따로 설정을 안 했습니다. 비중은 20%를 설정을 했고요. 네, 다음은 나무노 멘토의 포트입니다. LG전자 오늘 소폭 상승했죠. 수익률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손실 구간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0.2%대의 수익률 하락을 보였지만 여전히 5.1%의 수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벌었던 수익을 오늘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2.23% 손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ICD 오늘 0.6%가량 하락했죠.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1%대 상승률 하락 보여서 현재 약손실 구간이고요. 자산총액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다 더 높은 수익으로 올라가는 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편입할 승천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동국제강을 준비하셨군요. 매수가 12,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800원, 비중은 10%를 제한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효열 멘토입니다. 기아차 오늘은 좀 과속 방지턱을 만났습니다. 0.1% 소폭 하락했고요. CJ 2.56%의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GS는 오늘 1.5% 가까이 올랐고 수익은 플러스 3.16%, 대덕 GDS는 오늘 1% 정도 빠져서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자, 다음은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이어가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늘 0.5%가량 상승했고요. 수익률 플러스 1.67%입니다. 코덱스 인버스도 오늘 장에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 손실권이고요. 바이오랜드, 대우증권은 약손실 구간입니다. 공격적인 포트 구성은 아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하실지 기대가 큽니다. 자, 끝으로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5%가량 하락했고요. 현재 마이너스 1.7% 손실입니다. 어제 오늘 좀 변덕스러웠던 SK하이닉스, 신창환 멘토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홀딩을 이야기합니다. 포스코는 1% 미만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여전히 신창환 멘토 포트폴리오의 모범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5.62%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샘플러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센플러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들 좀 쉽지 않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전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대부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 생각하시고 저희 센플러스 멘토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억 원 계좌를 운영 중이신 김용준 멘토께서 신규 편입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동국제강이죠? 네. 일단, 아마도 제가 종목을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생소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제가 이제 이쪽의 그 종목들을 좀 얘기를 안 하는데, 지수가 위쪽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거래소 그래도 이제 중대형주급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동국제강이라는 회사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국제강이라는 것은 그 후판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판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조선 쪽의 업황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물론 이제 후판도 일반 후판과 그 선박용 후판이 있는데 이제 쉽게 이해하시는 건 이제 후판 같은 경우는 그냥 조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 쪽이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그 조선주는 그동안 그 해양 플랜트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상선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조선 쪽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코십입니다. 에코십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이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배도.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배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교체 주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에코십에 대한 발주량이 이미 그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그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 부분의 그 에코십의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쪽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에코십의 발주에 대한 유리한 그 상황이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돼서 다른 다른 해운업체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 공격적으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주는 상선과 해양 플랜트가 공동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서 조선업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조선 업황의 호황 내지는 거의 이제 좋아지는 상황을 가장 몸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철강주와는 좀 차별화되는 전략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철강주 중에서 조선 비중이 가장 높고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국제강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오늘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가격상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그 동국제강은 거의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저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서 이제 서서히 이제 돌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바로 쭉쭉 위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 오늘 이제 12,750원 정도로 지금 끝났는데, 가격대 기준으로 한 12,500원 정도부터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12,500원은 이제 5일선 기준으로 보시는 거고요. 5일선 기준의 지지선 정도 라인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2,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앞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 14,000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그리고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추세대를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자리에 11,800원 정도의 라인이면 거의 중간 라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는 좀 지지돼야 되지 않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11,800원 정도, 그리고 우선적으로 비중은 10% 정도 향후 주가 움직임 봐가면서 추가 매수 쪽으로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용준 멘토의 동국제강 오늘의 승천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나와 계신 오늘 두 분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런지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제가 일단 포트에 집어넣은 종목은 이제 두 종목입니다. ICD인데요. IC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그 비교적 견조하게 방어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그 하락장이 진정되고 나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환되면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 ICD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AM-OLED에 대한 A2 라인의 확장 개념이 아닌 A3 라인에 대한 발주가 곧 예상되고요.
발주 규모는 사상 유례 없는 1조 9천억 정도의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3분기 내에 발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주가 된다고 하면 뭐 상당한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ICD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 손절 라인을 좀 조금 더 내리고요. 하락 시에는 추가 매수 쪽으로 전략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이어가 LED 쪽의 기판 쪽을 주력을 했다가 최근에는 카메라 커버렌지 커버 글라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커버 글라스 쪽의 개념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애플 쪽의 커버 글라스 쪽이 납품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전면 커버 글라스 쪽에 되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전면 커버 글라스가 가는 기간은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어떤 변화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처음부터 손절 라인 없이 밀리면 밀릴수록, 근데 밀리면 밀릴수록 매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 4분기 실적까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계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김도영 대표요, 멘토요. 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 구성한 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포트 완전히 다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포트로 이제 제 색깔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좀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잠깐 보시겠는데요. 현재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소폭이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 대비해서 본다면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한국전력의 우상향하는 수급, 그리고 또다시 가스공사의 우상향하는 수급 대비해서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날 기준에 93,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다 왔다, 조금만 참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코덱스 인버스 부분입니다. 위험성 해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에서는 코덱스 인버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 방향성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다음 주에 코덱스 인버스도 화수일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승천과 막장 토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포트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제외하는 날짜를 체크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종목군들을 좀 더 포트에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랜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소폭이나 매매세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상당히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원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봤을 때 우상향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요 올라탄 선에서 지지력 나온다면 추가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이 이제 앞에서 증권 섹터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계가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는 부분이겠죠. I hate 연기금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는 좀 홀딩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금융 쪽으로 보고요. 대신 이 종목도 교체할 수 있다. 다른 증권주로 교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지역난방공사 먼저 자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드리는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현재 상황부터 전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뉴욕 증시는 전일 신고점 경신 후 현재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고용시장이 최근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버네키 의장 또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온건한 발언을 함에 따라 다우와 S&P는 전일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었습니다. 현재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증가하면서 유가 또한 상승하며 현재 WTI 8월물은 108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의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3, 4개월 동안 미국의 주택 판매 결과는 꾸준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의 향상을 확인한 시점에서
주택시장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유럽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금일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1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소폭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에서 영국의 고용시장이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는 아직 큰 향상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상황 견조함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소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유럽 국가의 제조업 지수와 독일의 경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럽 제1경제대국 독일의 경기 지수가 3개월 연속 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세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야간 선물 시장 상황은요? 네, 이 야간 코스피는 지금 주간 하락 마감 이후 소폭 반등이 나타났었지만 미국 증시의 하락 출발과 함께 보합으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유럽, 미국이 상승폭을 확대한 데 비해 아시아 증시 쪽은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동수준의 상승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개인의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지금 증시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과 함께 미국과 유럽 증시 또 야간 선물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또 다음 주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만 낭패를 겪지 않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 볼까요? 네, 다음 주 이슈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7월 20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 총선도 예정되어 있고요. 중국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우리한테 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반사이. 국내 기업 소규모 합병 이슈가 많이 나오고요. 드디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알뜰폰에 대한 수락 판매 추진을 시작을 합니다. 수혜주 찾기가 좀 여념이 없을 것 같겠고요. 7월 23일 화요일날 미국발 5월 주택 가격 지표, 매크로적인 지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긍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의 7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경제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에서 6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에서 중요한 자리가 나옵니다. 6월 HSBC PMI 비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유럽적인 측면에서 PMI 제조업 지수 등이 나옵니다. 일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을 것 같겠고요. 드디어 목요일날 중요합니다. 7월 25일 한국 2분기 GDP 발표 예정됩니다. 상향 조정했었죠. 과연 할 수 있는지 달성할 수 있는지 보겠고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 건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 26일 금요일에는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 중요한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장 일요일에는 이제 일본발 이슈를 체크를 해야겠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베 연립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물론 지금 추세 자체는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지난달 말에 한 70%였던 지지율이 지금 지난주에는 한 55%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근데 워낙 경쟁자인 야당이 약해서요. 자, 여당의 집권이 무제한 상황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망해 주죠. 네. 일단 뭐 그동안 그 일본 양적 완화 때문에 사실은 그 일본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크게 이제 그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금 이제 제재를 찾았는데, 결국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성공 여부에 대한 부분은 뭐 이제 그 서로 간의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 선거를 그 승리를 이끈다면 결국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그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책의 방향을 좀 끌고 나갈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그것이 뭐 당장 어떤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베 정권이 이번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면은 지금이 2013년이니까 2016년까지는 안정적인 그런 정치적인 기반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일본의 참의원이라는 게 이제 서구 사회 상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6년 단위의 임기를 242명 정원을 반반씩 나눠서 3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3년 후인 2016년까지는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유지가 상하 양원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베노믹스 정책은 상당 부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내고 있을까요? 현재 이제 묵과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자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미국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인 묵과가 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베 건강 악화설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시장 부분에 대해서 일본 증시가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리바운딩 자체를 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실효성 의문이 있다. 전 세계 쪽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 시장에 보시면요.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유로 달러가 우상향을 하면 엔 달러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보면 역크로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아베노믹스의 실효성 의문이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자체, 일본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험성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베노믹스 정책의 지속에 따라서 우리 수출주들이 특히나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염려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또 크지만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런 어려움이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치되고 중국하고 대치되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고 국내 기업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이게 안 돼도 안 되고 잘 돼도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되는 송세에서 환율이라는 부분을 서로 타협하는 게 지금 아마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대현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을? 네, 이제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억지성으로 지금 만들어냈거든요. 네. 쉽게 표현하자면 인플레이션 타겟을 하면서 금리 자체를 이제 억지성으로 유도를 시켰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유도를 시키면서 금리를 상승할 가능성으로 억지성들을 플레이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자. 말 많고 탈이 많은 억지성은 반드시 제자리로 회귀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묵과됐던 부분이 미국 정부 그리고 유럽 정부에서마저도 엔저 기조 자체를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 부분이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는 우상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라는 게 사실 수입 물가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 침체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은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본 입장에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다 더 크게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보는 것이고 보면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국내 증시 2분기 실적 시즌, 우리 증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전차군단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예상치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을런지도 궁금하고요. 이 점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승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호텔 레저 쪽 하나밖에 없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동차, 철강, 통신 정도고요. 예상치 하회되는 거는 유틸리티, 운송, 증권, 건강관리, 미디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헬스케어 쪽하고 증권 쪽하고 금융 섹터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닝 쇼크가 어느 쪽에서 나올 거냐. 어닝 쇼크가 나오는 쪽은 피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좀 장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닝 쇼크 예상되는 쪽은 증권 쪽하고 은행 쪽은 분명히 어닝 쇼크 예상되고요. 건강관리 쪽도 어닝 쇼크 쪽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곳을 잘 피해가자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예상치 좀 하회 종목군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언제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1분기 실적이 악화됐던 부분이 2분기에 갑자기 턴어라운드 시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IT 부품주에 많이 쏠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IT 부품주 이유 없이 명분 없이 폭탄 하나 맞았습니다. 그 부분 지속될 겁니다. 실적 폭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신규 자금 들어가실 분들은 실적 나오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실적을 피워갈 수 있거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는 철강과 그리고 화학 섹터 부분들이 조금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은행주에서는 지역금융주주 쪽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턴어라운드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가늠 지표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분기 때 한 2천억대 넘는 적자 발표해가지고 어닝 쇼크 줬었는데 많은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한 500억 정도는 그래도 흑자 전환 털었으니까 이런 예상을 밝은 전망을 했다가 900억대로 그냥 때려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지켜봐야 될 업종들 어떤 것들을 선정하셨습니까? 일단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좀 봐야 될 게 TSP 업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TSP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술의 이제 발전 단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GFF 방식의 어떤 기술에서 최근에는 G1F 그리고 대만 업체 같은 경우 G2까지 지금 기술이 좀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수율이 안 나왔던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수율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빠르게 개선될 거고 어차피 지금 TSP가 화면이 넓어지는 대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TSP의 어떤 성장은 지속될 거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대면적과 신기술의 발달이 TSP의 어떤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될 거다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김도현 멘토께서는요. 네, 앞에서 진실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투자자입니다. 꿈을 위해서 하거나 트레이딩 관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 증시 쪽에서 금융주가 주도를 갖기 때문에 다음 주 순환매 속의 지수 견인 가능성 높여 보고 지수 상승 쪽으로 주 후반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 많이 자세하게 보자.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 증권주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분 멘토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도영, 김영준 멘토 두 분과 함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의 분석과 또 전망 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분 늦은 밤에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밤엔요, 김영준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 밤 열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방송에 참여하셔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과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도영, 김영준 두 분 멘토와 함께했던 막장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잘 주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